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GM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어제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GM 본사의 협상도 GM 측이 최소한 10년 동안 철수하지 않겠다. 또 그 자산 매각 등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러나 그 GM이 전 세계적으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그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생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20만 명 이상의 그 일자리, 일단은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그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는 GM과의 협상에서 미래의 희망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가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으로 여론의 몸매를 받자 그 댓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댓글 개수 제한과 시간 제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그 핵심 골자인데요. 하지만 제2의 그 드루킹 사태를 막기에는 그 역부족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네이버가 어제 내놓은 그 댓글 개편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여튼 급하게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정도 조치가 갖고 이번에 문제가 된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굉장히 참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이버의 지금 수익 구조를 보면 굉장히 지금 이러한 댓글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링크 방식에 의해서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익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떤 인링크 방식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이번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좀 고급한 방법, 어제 AI 이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은행 카드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정결제 시도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FDS라고 그래서 이상현상을 발견해내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쪽에도 해커와의 어떤 창가 방법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네이버도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드맵 같은 걸 보여주면 훨씬 신뢰를 얻었을 텐데 아쉬운 점입니다. 그동안 그러한 노력과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요, 그 네이버가 내놓은 어제 그 대책들 이제 보면 24시간 기준으로 그 한 아이디로 기사 한 건당 작성할 수 있는 그 댓글을 몇 개로 이제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일단 한 아이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 건데, 이번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같은 경우에 이 아이디는 암시장에서 불과 몇백 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또 경공 회원이 4,5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아이디를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가짜 아이디를 갖다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방법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네이버도 알 텐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이버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서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랬을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앞서 이제 그 창과 방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대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이버의 해명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보안의 의미가 없죠. 이 보안을 하는 쪽에서는 보안 대책을 강화하면 해커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노력이. 그러니까 이제 해킹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만들게 되고 하는데, 이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거의 아무 실효성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떤 어떻게 보면 의혹을 꺾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안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매크로 조작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매크로를 아예 그냥 프로그래밍화한 서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로도 이런 매크로를 통한 침투 혹은 이런 댓글 조작 혹은 뭐 추천수 조작 이런 것들을 일단 막을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갖다 사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놨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제가 보면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 90% 이상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이것을 막을 수가 있죠. 완벽하게 막는 데는 건 어렵지만 그런데 어제 내놓은 방식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방식을 발표를 했는지, 그래서 전혀 만약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일부 이제 언론계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아웃링크 쪽으로 돌리자 방침을. 구글 같은 방식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웃링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그 아웃링크로 못 돌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네이버가 당장 뭐 돈이 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들도 지금 다 빠진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네이버를 외면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의 방침상 자기들이 뭐 언론사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구글이나 그런 데처럼 뉴스 서비스를 갖다가 아웃링크 방식으로 돌리겠다. 이래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기사가 딱 실리면 이 기사가 뭐 YTN 건지 조선일보 건지 이렇게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실은 독자들이 그 기사를 선택할 때는 기사 제목이라든지 그것도 보지만 이 뉴스 소스가 어딘가 평판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데 네이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를 수밖에 없고 누르면 그 내부에서 되니까, 그래서 하려면 회사 방침에 의해서 아웃링크로 하려면 선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이버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양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이죠? 포털 다음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대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이버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뭐 지금 아웃링크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여러 가지, 네이버와 같은, 뭐 이렇게 제한을 두는 방식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안 밝히겠다. 왜냐면 대개 이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 매크로 같은 걸 이용해서 할 때 이걸 피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댓글 한번 달고 나서 60초 있다 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초, 그러면 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에서 시간 조절해야지 61초에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다음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침은 안 밝혔죠. 그리고 다음도 역시 아직은 인링크 방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약이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이 일각에서는 이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이버도 그 경찰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좀 심한가요? 이게 뭐, 사실은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뭐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왜 개인정보 유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유출 사건 때문에 비난을 받고 저커버그 CEO가 상원 청문회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방조했다 이런 내부자 증언도 나왔고 많이 그랬지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공언을 하고 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이버도 사실 우리나라 대표 포털답게
그런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인터넷상에서의 여론 조작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한적 실명제가 전에 이제 저 자신으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위헌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가장 그 분야에 정통하고 현명한 분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이 댓글과 이 등등에 의해서 생기는 이 부작용을 일단 최소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우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또 사회적으로 어떤 공론이 모아지겠죠. 네. 이 포털 문화. 아마 우리만의 독특한 또 하나의 이제 문화가 아닐까 싶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그 기사보다도 먼저 댓글을 먼저 확인하고 이제 기사를 본다. 이제 이럴 정도로 우리의 그 댓글 문화도 상당히 독특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같은 그 댓글 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댓글이 초기에는 사실은 승기능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 댓글들 보면 욕설로 굉장히 도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같은 댓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리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댓글이 거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 형성에,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시검 순위 조작이라든지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댓글 관련해서는 굳이 유지된다면 아웃링크로 해서 각 어떤 신문 방송사에서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떤 각자 방침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야지 네이버 한 군데를 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론 왜곡이라든지 조작에 대한 우려라든지 유혹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다른 나라의 경우 이 포털이나 언론사의 그 댓글 정책 어떻게 되나요?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우리 또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남이 하면 같이 하고 동조화 현상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촛불혁명 때도 보면 하여튼 우리나라의 온라인 민주주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너무 커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글의 댓글 문화는 또 쳐다보고 있기도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댓글 그렇게 많이 안 달리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구글 통해서 들어가면 다 돼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라든지 CNN 들어가면 댓글이 근데 많이 달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심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 드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그 눈앞에 와 있는데요. 당장 지방선거에서의 이제 이런 여론조작, 사이버 여론조작, 조작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일단 가짜뉴스를 통해가지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가짜뉴스 기사라든지 댓글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해명할 방법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임시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구간 계속되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길게 더디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지금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길게 밀리고요.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성남 쪽으로 다리 건너기도 힘겹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동 쪽으로 정릉터널에서 홍제램프까지,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따라 외곽 가는 길은 하월곡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려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인천 시계에서 국회까지, 국회의사당까지 쭉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 버겁게 통과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네, 4월 28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내일 모레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전투마다 그 승리를 거두어서 왜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죠.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전속 역사학자 이 전호영 박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충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충무이라는 뜻 의외로 그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충성을 다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충성 충자에다가 이제 예, 호반 문자 쓰는 네.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 한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지만 실제로 좀 그 무인 중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붙이는 최고의 시호예요. 그래서 네. 고려 시대에 3사람, 조선 시대에 9사람이 충무공 이런 시호를 받았고요. 같이 임진왜란 때 싸웠던 이제 무인 중에서도 김시민 장군, 정충식 장군 이런 분들이 역시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진주에 가도 거기에도 이제 충무공이라고 돼 있는데 바닷가에 가깝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진주의 충무공은 김시민 장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한산도 대첩. 그리고 그 한산도 대첩하면은 하객진, 거북선 아니겠습니까? 전투사적으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많이 좀 네. 칭찬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 돌아가신 지 420년이 많이 넘었거든요. 거의 뭐 430년 돼 가는데 이 400년이 넘도록 계속 그 사람들의 평가가 높아진 인물은 이순신 장군 말고 또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산도 대첩의 이 하객진이라고 해서 항날개 모양으로 이제 배를 포진하고 적선을 유인해서 가둬놓은 다음에 이제 포위한 선박에서 포격하고 거북선으로 이제 돌진하면서 적선을 격침시킨 이 전술 자체도 이제 뛰어나지만 사실은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선박의 운행 성능이 특히 도체 성능이 네. 조선 선박이 우수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도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직조수라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황포도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튼튼하고 질긴 이제 황포를 만들고 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진흙을 묻히는 거예요. 네. 황토를 묻혀서 바람을 더 잘 받고 또 바람을 더 동력 효율을 높이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선박이 뛰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투리니에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한 공을 네. 세운 것이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성과, 평가 이걸 높이는데도 큰 이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대승리였죠. 네, 한산대첩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 해전사에도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 또 하나 이 뭐랄까요, 이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명랑해전 이야기 있잖아요. 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사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전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대패했죠. 네. 대패했고 그야말로 배가 12척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수군은 포기하고 육군으로 종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가 바다를 못 지키면은 이제 육지도 땅도 지킬 수 없다.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출전해서 명령해서 뭐 100여 척이 넘는 단 12척의 배로 적선을 격퇴했던 네. 그런 이제 대승리이기도 하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러일 전쟁 당시에 네. 일본의 도가 헤이아쪼로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트시마 해전에서 뭐 그때는 다 그런 이름을 붙였으니까 러시아의 네. 무적 함대를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 기자가 좀 아부겸해서 도가 헤이아쪼로 장군의 이번 저 대승리는 영국의 넬슨보다 조선의 이순신보다도 훌륭한 승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도고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넬슨과 비교하는 것은 뭐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순신과 비교하는 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순신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네. 넬슨은 영국 국민들의 응원하에 승리를 거뒀지만 이순신은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자기 힘만으로 그 대승을 거뒀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순신을 따라갈 수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그 같은 승전을 올렸다. 승전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군요. 자, 이순신 장군 하면 그 마지막 전투가 이제 그 노량해전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당시에 조선과 일본의 전쟁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역시 유명한 좀 일화를 남겼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일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잘 알게 된 역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고 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충성심을 보였느냐보다도 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42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일화를 이순신 장군을 알고 그 일생의 일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밖에는 몰라요. 한국에서는 광화문에 뭐 어떻게 묵과 시험에 급제했는지, 네. 어떻게 전투에서 이겼는지, 거북선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뭐 어로까지 외우고 있다시피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이순신은 특별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선조 때 이제 그 노량해전에서 사망한 이후에 그 공을 기려서 공신에 봉하고. 또 우의정을 추증하긴 했지만 네.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건 인조 때 와서였어요. 그리고 이 저 충무공의 등급을 정직이라고 하죠. 네. 사호 등급을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난중일기를 책으로 편찬한 건 정조 때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선조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100년, 200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이순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데 그건 이순신의 무인으로서의 군인으로서의 공보다도 네. 이제 멸사번공의 공직자 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정신, 충성심 이걸 기리는 태도가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직전에는 이제 그야말로 영웅으로 추앙받아서 별별 일화가 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미국인이 크리스마스 시를 도안을 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시를 도안을 하면서 거기다가 폐결핵균을 물리치는 거북선을 그려놨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총독부는 당연히 이제 그걸 허가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그려놨던 이유는 조선 아이들은 거북선과 충무공 이야기만 하면 몰려들어서 눈이 반짝반짝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이라고 하는 일본에 네. 대해서 이겼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으로 네. 뛰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자, 이순신 장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난중일기. 예. 그래서 참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라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기록을 가장 좋아했던 민족이 한국인이에요. 그래요? 누구도 부정을 썼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장서각이나 규장각이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다른 곳에 가면 어지간한 양반들이 다 평생의 문집들을 남겨놓습니다. 아, 문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회갑이나 이런 무렵에 제자들이든 아니면 후손들이든 문집을 편찬해 주는 것이 하나의 좀 뭐랄까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뭐 학자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회갑기념 논집 이런 거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상을 기록하는 것, 기록 문화에 있어서는 지금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건 세계에 없는 문화유산이잖아요. 네. 왕실만 그렇게 자기 일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신료들도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 문화의 한 선에서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난리통에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 기록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건 이제 충무공의 특출한 점이겠죠. 네. 그 기록 자체가 이른바 임진왜란의 전체 전환과 또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의 심리 상태를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단한 이제 기록이었다고 하겠죠.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을 꼭 해야만 했던 뭐 이런 이유는 없었을까요? 그건 기록 자체가 습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습관을 이제 특히 난리통에 이제 기록 하나하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인으로서 보자면 한편으로는 자기의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기일 뿐만 아니라 네. 이게 그냥 적어두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편찬될 거니까 호세는 일종의 이제 전쟁 경험을 위한 교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해서 다목적을 가지고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3부에서도 그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아니고요. 이 한 분의 그 전문가와 이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가 그 댓글 제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렇더만요. 그거 같아요. 일단 독점은 위험하다. 이런 공감대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하나가 그럼 언론은 괜찮냐? 이런 또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음표가 붙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네이버는 댓글 도배를 막고 헤비 댓글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1인당 댓글 수와 공감 수를 제한을 했는데 사실 좀 시간에 쫓겨서 저희도 기사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마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급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20개에서 3개로 줄이고 무제한이었던 걸 공감수는 50개로 제한하고 뭐 한 번 한 거 10초 했던 걸 60초로 더 제한한다고 네. 해서 막을 수 있겠냐. 그건 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질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어떤 네이버와 어떤 연관성의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원래 이번에 내놓을 게 아닌데 그걸 빨리 내놓은 거죠. 네. 그거는 뭐 다들 알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댓글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냐. 이건 뭐 대포폰을 막을 수 있냐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아무리 해도 아이디 사가지고 하면 그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60초를 제한해서 61초부터 계속 프로그램을 그러게요. 돌리면 되고 네.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네이버가 또 개발할 것이고 또 다른 층에서 또 그걸 또 뚫을 수 있는 창을 또 개발할 것이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언론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웃링크를 해라 하는 네. 거고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니들도 언론이니까 규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뉴스 편집권을 손을 떼겠다. 원래 올해 안에 하려고 했는데 올 연말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가능한 빨리 얘기를 하겠다는 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이거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AI를 이용해서 각 개인별 맞춤형 편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내가 많이 검색한 그런 뉴스를 중심으로 본인의 모바일 내지는 PC에 있는 그 초기 화면을 그렇게 띄우겠다는 거죠. 뉴스 편집권을 뗀다는 게 그거예요. 네. 그건 뭐 뉴스 편집권을 떼는 게 아니라 뉴스 편집권을 AI화하는 거죠. AI에게 네. 맡기는 거죠. AI. 대신에 알아서 인간이 해줘. 아니고 AI에 맡기는 거죠. 네. 그럼 책임도 AI한테 물어라. 네, 그래서 나중에 수사를 받을 거면 AI 프로그램을 한번 수사해봐야 되는 거죠. 네, 참 좀 그러네요. 네이버는 그 관련법을 만들면 뭐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그 법이 이제 곧 국회에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편집과 그리고 아웃링크 부분에 대한 것인데 국회에서 만들면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규제를 받게 하거나 뉴스 편집권 언론의 기능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웃링크 형태로 바꾸거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아웃링크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토론 중이고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댓글 장사, 뉴스 장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는 네이버 같은 포털앱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이용자를 머무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스타벅스도 장사가 잘 되는 건 스타벅스에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든 사게 되는 거고 네이버도 어떻게든 인링크로 가지고 와서 뉴스를 보든 쇼핑을 하든 결국에 머무르면 네이버 내에서 게임을 하든 쇼핑을 하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게 핵심인데 아웃링크를 하면 나가버리니까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음도 역시 인링크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양대 포털 사이트는 다 인링크 방식이고요. 그것을 아웃링크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다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은 불편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이제 다 각각의 사이트들은 너무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다. 네. 이런 부분에 한데 그것도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공장의 그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네요. 예, 방금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상세 영업이익 확정치가 나왔는데 15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에 어떤 또 다른 이제 비판을 받는 면이 이제 이게 백혈병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이게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 삼성전자가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아닌데 이제 그 반올림 같은 직업병 대책위원회 등과 합의해서 만든 외부 독립기구예요. 45인의 보건, 의료, 법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는데 네. 연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현재는 괜찮다, 과거는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요. 현재는라고 하는 시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온양, 아산의 공장을 물리적, 화학적 어떤 유해성을 봤는데 법정 노출 허용치 10% 이하였다. 근데 그러면 2014년 이전은 어떻게 되는데? 그건 모르겠다. 그거는 자료가 없으니 확정할 수 없다 정도로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 GM 사태 대부분이 이제 오늘 정상화 될까요? 일단 그 노사안의 자구안 같은 데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투표를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12시 정오쯤에 조합안 투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가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GM의 이제 미국 글로벌 GM의 넘버 2가 오늘 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조회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산업은행과 정부와 또 협의를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은 미국 GM이 글로벌 GM이 한국에 철수하지 않고 오래 머무를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GM은 일단 우리 정부가 요구하던 이 몇 가지 지원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먹튀하지 않고 오래 있겠다. 철수하지 않고 오래 있겠다는데 10년 이상 한국 체류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상 받아들인 걸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감자를 하게 될 때 그 산업은행 지분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지분이 확 떨어지면 그 비토 거부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 여지를 놨어요. 산업은행의 지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의 어떤 거부권은 살려놓는 형태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GM이 계속 요구했던 게 이제 외국인 외투 지역으로 네. 묶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제 조건이 10년 이상 장기 체류였는데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미국 GM의 넘버 2가 오면 앞으로 며칠간 얘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앞으로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임플란트 비용이 절반으로 준다고 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임플란트는 거의 의무적인 것처럼 됐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잖아요. 지금 한 개당 평균적으로 치과마다 다르지만 1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본인 부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62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제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분들에 한해서는 30% 네. 평균 한 37만 원 정도만 내면 임플란트 하나를 할 수 있게 바뀐다는 거고요. 이제 그 외 65세 이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담률을
좀 더 10%씩 줄여주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니까 임플란트 여전히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이걸 조금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 비용은 떨어지질 않아요? 사실 이제 저 몇 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비쌌는데 지금도 계속 비쌉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 비싸냐고 물어보면 새로운 게 나와서. 네. 항상 환자들은 모르고 항상 신기술은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 마침 이용해보면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게 말이죠. 자, 미국 그 재무장관이 그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과연 이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또 이제 그 사절단이 좀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달 경제사절단 미국 경제사절단이 다음 달 3일에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그 경제 내로라는 사람 다 갑니다. 뭐 재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뭐 다 가는데 상무장관 다 가는데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화해 제스처를 중국이 내밀었으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외면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앞으로 뭐 어떤 대원칙적인 합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중 간의 아무튼 고래등 싸움에 저희들 참 힘들어하는데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같이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한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특히 가공무역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중요한 건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이 네. 계속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되는 게 관건이겠죠. 네. 아무튼 그동안에 그 안경 이야기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 안보와 경제 문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오늘 참 아쉬운 날이 되겠네요. 이 출발새 아침에 이 다크호스이고 마스코트였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 정인설 기자가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죠. 이제 막방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만남이 있으면 뭐 헤어지는 때도 이제 있기 마련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당장 이 밖에 있는 분들부터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제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9월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하시면서 왠지 오지 말라고 전화로 해도 된다라고 해도 계속 오고 싶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저도 잘 몰랐어요. 1년 반 동안. 누가 좋아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마음이 가는. 혹시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마음이 가는 방송.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만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580일이 됐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 잘 안 한다고 이제 제작진이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정인설 기자 때문에 특별히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인설 기자 앞으로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시라고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좀 있으면 신청해 주면 저희가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의 I'll be back을. 비틀즈의 I'll be back.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You'll be back. 그럴 때 You'll be back 할 겁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배국장님이 백시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 독일 낭만주의 소설가 장폴 리히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헤어짐을 겪게 되죠. 만남도 이별도 우리의 인생의 모두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고요. 또 이 만남과 이별 자체가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규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는 곡은 정인설 기자가 신청한 I'll be back입니다.